내가 지난번에 고려대학교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대 논제가 자꾸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고대 논제가 바뀌었으면 바뀐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사이트를 보거나 혹은 학원에서, 특정 학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고려대학교 기출문제를 그대로 풀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 보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가 바뀌었다라는 건 근본적인 논술 문제의 유형만 바뀐 게 아니라 추론의 방향이 바뀐 거야. 추론의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술 그대로 한다는 얘기를 아직도 듣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고려대학교가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그러나 올해는 이미 논제를 바꿨기 때문에 모두 다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아. 얼마나 좋냐.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다면 지금 그 바뀐 논제 요구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내가 합격할 확률이 월등히 높잖아. 바로 그렇게 해줘야죠. 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문제가, 자, 이전의 문제는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언제나 첫 번째, 자, 고대 문제는 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큰 유형이 바뀌지 않았어. 언제나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약. 요거 재작년까지 요약이 나왔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비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견해. 이렇게 됐었거든. 이렇게 됐었어. 근데 최근 들어서 자, 시간을 줄이면서 무엇이 빠졌냐면 요게 빠졌죠. 요게 빠지고, 주제는 뭐 기본적으로 주제를 찾아야지만 논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요 비교와 해석 요걸 합쳐가지고 1번 문제, 그리고 요거 2번 문제 이렇게 들어갔거든. 그래서 요게 대략 500자, 요게 대략 500자. 예전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요거 500자, 요거 500자, 요거 500자, 요거 500자. 그래서 2000자. 초창기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요약을 줄였지. 요약의 글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비교 해석을 최근 들어서 같이 했었고, 그러다 요것도 빠지지. 빠졌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근 형태가 요거하고 요거만 내는 거였는데, 올해는 이러한 논제 자체가, 자, 고대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2시문의 내적 분석. 제2시문을 가지고 분석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논술 문제는 글을 쓰는 방향을 아예 결정해 준 거잖아. 야, 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해달라.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렇지 않죠. 지금 문제는 제2시문이 딱 두 개가 나왔죠. 최근에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왔어. 자, 일과 일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넓지. 그냥 일과 일을 활용해서. 그치? 그리고 이게, 자, 1번 문제였습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2번 문제는 똑같아. 모의고사를 두 개, A형, B형으로 쳤는데, B형 문제는 역시 1번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일과 역시 일을 활용하여. 여기 동일하죠. 여기도 활용하여. 여기도 활용하여. 근데 1번 문제는 사회 발전. 자, 사회 발전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는데 2번 문제는 동일한 제2시문을 가지고 사회 발전이 아니라 방향을 사회 관행과 그리고 사회 변화. 자, 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기도 논. 이쪽도 논하시오. 자, 논이라는 단어가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때 논은 두 가지야. 논, 이러한 제2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1과 2의 내적 분석이 아니라 제2시문에 나와 있는 1과 2번을 가지고 뭘 뽑아내야 되느냐. 먼저 이 문제 자체는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주제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쟁점을 뽑아줘야 돼. 쟁점. 이 쟁점이 다 다릅니다. 넓은 사회 발전이란 넓은 범주 안에서 그 안에 관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관행 자체를 바라보는 관행에 대한 쟁점이 다 달라.
그래서 쟁점 도출을 시켜줘야 돼. 그 쟁점을 도출시켰다면 이게 서론이 되는 거죠. 본론은 이 쟁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관행이 갖고 있는 그 안의 문제. 여기가 철저하게 본인의 문제 제기 자체가 첫 번째 창의력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이게 첫 번째 본론 1이야. 본론 2에서는 이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본인의 견해. 이게 본론 2. 그렇죠? 그리고 결론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정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랬을 때에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알겠지만 요 문제 제기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 이 주제의 범주 안에서 쟁점을 뽑았다면 뽑은 쟁점에 해당되는 문제 제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시문 1번과 제2시문 1을 단순 비교하거나 혹은 제2시문 1을 가지고 이 일을 분석하거나 이거는 기존의 논술이라고. 그럼 기존의 논술대로 우리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논술 문제에서의 논제가 1번과 2번 딱 두 가지로 나오죠. 즉 제2시문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2시문이 여태까지 나왔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건 제2시문이 두 개지. 그죠? 이 두 개의 제2시문 자체가 세 개로 짧게 나올 수도 있고 제2시문 자체의 개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2시문 자체의 유형이 바뀔 수도 있죠. 왜? 단순하게 우리가 이 제2시문은 둘 다 이론형 제2시문이 아니라 이론과 현상이 결합이 된 거죠. 제2시문 2에서는 사회, 발전과 특히 이 부분에서 기술의 도입과 관계된 내용이 나와 있죠. 기술 도입, 그리고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행. 관행에 해당되는 당시 조선시대의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이건 현상형 제2시문에 가깝죠. 무슨 말이냐면 이 텍스트 안에 개념 중심의 어휘들이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나올 것인가? 이런 유형의 제2시문이 나올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자, 일단 개수가 바뀔 수도 있고 유형 자체가 변화될 수가 있죠. 고려대학교도 예전에 여러 번 모의고사를 내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제2시문 자체가 정확하게 도표도 현상형 제2시문이니까 혹은 문학작품. 그죠? 이거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란 얘기야. 이럴 수도 있다. 왜? 제2시문 자체는 여러 가지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야, 도표와 문학작품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분석해줘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도표와 문학작품에서도 우리가 쟁점적 개념을 뽑아서 다른 제2시문과 공통된 쟁점을 뽑고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제기를 자기가 관점을 바꾸어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모의고사 유형과 같아지는 거잖아. 유형이 바뀔 수도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당연히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야, 모의고사에서 그냥 텍스트만 나와놓고 이 텍스트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던 유형이 아니라고 해서 놀라지 말란 얘기죠. 이렇게 충분하게 이런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또 하나는 여러분이 유의할 점이 논제 자체가 A형 논제는 넓게 사회발전이었지. 그 다음 B형 논제는 좀 더 구체적이죠. 왜 이렇게 있을까? 사회발전이라고 주니까 학생들의 글의 레인지가 너무 넓어. 채점하기가 어렵겠죠. 혹은 레인지가 넓다라는 건 이거는 창의성을 보다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죠? 근데 이렇게 관행과 사회 변화라고 한다면 이 관행 자체와 사회 변화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레인지가 좁아지지. 보다 더 구체적이지. 구체적이지만 여기에서는
관행과 사회 변화라고 줌으로써 학생들이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모의고사를 봤다는 건 이런 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유형으로 나오면 글의 범주가 넓어지지만 내가 이 안에서 쟁점에 해당되는 관행이라는 단어를 포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시문 1과 제2시문 2에서 공통된 핵심적 개념을 뽑아낸다면 뽑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해주고 두 번째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유형이 나온다. 관행과 사회 변화. 그 사회 변화라는 것이 넓은 범주니까 사회 변화에 있어서 관행이라는 것이 자,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 문제점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그런 본인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렇게 열린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테매틱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제2시 그 모의고사 예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현. 아마도 국문과 교수들의 입김이 좀 강력했던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 글 자체를 쓸 때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글 자체, 문장과 어휘잖아. 그 문장과 어휘를 정확하게 써달라는 얘기지. 당연하게 고려대학교 예전에 모의고사를 보면 심지어 단락 구성까지도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방금 전에 언급했던 거에 따라서 구성을 잡아본다면 여러분들이 고려대학교 문제를 봤을 때 꼭 신경 써야 되는 거 뭐냐? 자, 대략 천자, 글자 수가 약간 늘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서론, 서론에서 쟁점, 관행이다. 그렇죠? 쟁점을 찾았다면 본론원에서는 이 관행이 갖고 있는 관행의 비민주성, 관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행의 비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쟁점으로 문제점으로 된 거야. 관행은 내가 지금 풀어나갈 쟁점이고 관행이 갖고 있는 비민주성. 그럼 비민주성이란 첫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둘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야지만 단락 구성이 명확해지잖아. 이렇게 단락 구성. 이 시스테매틱한 구성이 있어야지 채점할 때 명확하게 그리고 이 비민주성이 무엇이지? 여기에 본인의 창의성이 들어가는 거야. 처음부터. 자, 그러면 관행의 비민주성에 대한 본인의 견해. 이건 비민주성 자체죠. 그렇지? 그렇다면 이 비민주성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있고 비민주성 자체가 갖고 있는 심층적 문제도 될 수 있고 견해 해결책으로 본다면 이 관행의 비민주성 자체의 해결책은 아니면 자, 그렇다면 민주적 관행이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맞지? 구성 자체. 자, 글 자체가 자유논술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구성까지도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서론, 본론 1, 본론 2, 결론. 요 형식은 지켜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때 여기가 이것이 제2시문 1과 제2시문 1과 제2시문 2의 범주 안에서 뽑을 쟁점이 되는 거고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문제 제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쓸데없이 본문을 정리하거나 최악은 이거죠. 최악은 자, 본문 정리. 이건 볼 것도 없이 떨어지는 거야.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는 가르친 걸 무시하겠다는 거죠. 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존의 논술을 그대로 하겠다. 기존의 논술대로 하면 떨어지죠. 본문을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쟁점 도출하지 못하거나 즉 본문의 범주 안에서 쟁점을 가져와야 돼. 그렇다고 본문과 무관하게 글쓰면 안 되죠. 논점 이탈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 방식. 그치? 혹은 구성 오류. 이런 문제들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글을 써줘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새롭게 나온 유형인 만큼 새술은 새 부대의 부대는 뭐야? 형식이야. 그러면 새로운 술이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바뀌면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기존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식으로. 알겠죠? 요 구성대로 해주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그렇죠?
여태까지 나와 있던 논술 문제의 제시문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제시문의 개수의 변화가 충분히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시문 자체가 요번에 나왔던 1번 제시문과 2번 제시문과 다른 유형도 나올 수 있고 논제 자체도 변화가 가능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지 꼭 그대로 나오면 좋겠지. 연습을 하는 방식에. 그러나 다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라. 알겠죠? 어쨌든 고려대학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텍스트를 보고 이게 텍스트가 이론형 텍스트든 현상형 텍스트든 도표든 문학작품이든 그렇죠? 난이도를 높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면 난이도를 더 높이려면 텍스트를 길게 할 수도 있어. 더욱 높이려면 텍스트를 정말 짧게 할 수도 있어. 정말 짧게 텍스트가 나온다면 추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거고 길게 한다라고 하면 긴 텍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쟁점을 선택할 수 있느냐의 독해 능력도 보겠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고대가 요구하는 틀 안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스타팅 포인트는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면 고대가 요구하는 것, 고대 모의고사 해제를 정확히 보시고 그 해제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훨씬 더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아시겠죠? 정확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다라는 뻔한 얘기. 이 뻔한 얘기지만 적 자체, 즉 고대가 요구하는 논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기존의 말 그대로 이 문제대로 기존의 관행, 기존의 고대가 냈던 문제의 유형, 그 패턴 이대로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는 불가능하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겠죠. 그 확신 자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많은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짓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죠.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지금까지 메가스터디의 조인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